카이어 스르프 타임즈 2024년 1월 19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현대 소련을 향하고 있다. 제2차 냉전의 구도, 그리고 세계의 파워 밸런스는 이렇게 된다. 라고 예언가 식으로 제목을 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오하라 히로시라고 국제 투자 전문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일본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가 됐습니다. 2024년은 대란이 더욱 격화된다. 지정학 리스크, 인플레이션 제2파, 미국 대통령 선거, 대만 총통 선거 등 2024년은 대란이 더욱 격화된다. 이렇게 전망하면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는 대혼란, 의문점을 좀 붙이면서 무엇을 해도 막대 먹은 남편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령 자리에 앉음으로써 지난 3년간 미국의 외교 내정은 흔들렸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네요. 민주당의 충견이라고 할 수 있는 신문과 TV, 언론기관들이 좌파 일색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돌았죠. 필사적으로 트럼프 때리기를 하고 슬랩 소송이라는 얘기를 오늘 처음 배우게 됩니다. 괴롭힘 등을 목적으로 법률상 인정되지 않음이 불명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호소가 있다는 것도 트럼프가 강적이기 때문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몰락 소개라고 소제목의 내용이 좀 있습니다만은 크게 인용할 만한 느낌은 못 받았고요. 소련의 경제력은 과거 돌이켜 보면은 그 2차 냉전 시기에 실질적으로 소련의 경제력은 약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네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시작돼 1950년 발발한 한국 전쟁 이후 갈등이 뚜렷해진 것이 동서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62년 쿠바 위기 때 제3차 세계대전이냐 가슴 졸인 적도 있고 그러나 냉전 시대 핵무기 숫자나 군사력에서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꼽혔던 소련이지만 경제력에서는 미국에 한참 뒤졌다.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네요. 어쨌든 세계 역사에 그 한국 전쟁은 큰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전쟁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대리 전쟁을 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1970년대 세계 GDP 점유율을 비교한 건데 70년대 수준의 그 미국이 32.6%고 소련이 12.7%였고 독일이 6.3, 일본이 6.2. 요게 이제 최근에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일본이 2위가 됐다가 다시 3위로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이제 1990년대 보면은 미국이 26%, 그 다음에 소련이 3.4%, 독일이 7.7%, 일본이 이제 2위로 올라섰었죠. 그때 중국이 1.7%뿐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1990년대 그 전에부터 이미 그 일본 죽이기가 시작이 됐죠. 미국 쪽에서는 프라자 합의로 죽였고 일본을 잃어버린 30년을 쭉 해오는 동안에 미국은 의도적으로 중국을 그때는 키웠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소련이 그 자동 해체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서 그 중국이 GDP를 미국을 넘지는 않겠지만 현재 2002년에 미국이 세계 GDP 점유율이 22.7%, 중국이 18.4%,
거의 뭐 이제 1, 2위를 싸움을 하고 있는데 2024년 10월로 보면은 요거는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니고 금액으로 봐서 미국이 27조 달러, 중국이 18조 달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은 붕괴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50년인가 어쨌든 일본의 버블 붕괴 이상의 참극이 기다리고 있다는 상황을 생각하면 GDP에서 중국의 미국 수출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여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향후 경제적으로 약해져 갈 것이라고 생각되는 중국이 1970년 당시 소련과 비교해 현재로서는 경제면에 있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네요. 러시아의 핵에 대해서도 좀 소개를 한 게 있고, 최근에 이제 비구미권이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에, 사우스 그 뭐라 그러죠?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글로벌 사우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뭐 브릭스 포함해서 하지만은 이 저자는 비구미라고 비구미 비구미라고 하면 무슨 벌레 이름 같은데 자관 그 어떻게 정리할 수 없을 정도로 잡다한 집단의 성격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트럼프는 주요 이슈에 대해 옳았고 메가를 때리는 것은 바이든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맷 이건이 CNN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다이먼은 그들이 트럼프의 가족 가치관 때문에 투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는 나토에 대해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그는 이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옳았습니다. 그는 경제를 꽤 잘 성장시켰습니다. 세제 개혁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이어문은 이어 트럼프가 중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옳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이먼의 언급은 다이먼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중 한 명이라는 것뿐 아니라 과거 JP 모건의 사장이 트럼프와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주목할 만합니다. 다이먼이 JP 모건의 사장이 되기 전에 대립이 있었는지 어떻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 다이먼은 이 트럼프의 그 어떤 그 실적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발언을 시작하고 있네요. 글로벌 금융 세력의 대표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JP 모건 다이먼 회장의 말 한마디는 아마 큰 영향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다이먼이 그러더군요. 그런 것들을 멈추고 실제로 성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말을 조금만 들어줄 수 있을까요? 메가에 대한 이러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바이든의 선거운동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런 부분만 제가 인용을 했는데 어쨌든 지금 글로벌 금융 세력들도 은근히 바이든이 대통령 되고서 세계 분쟁만 발생이 됐고 아무래도 트럼프가 한 번 더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쪽으로 지지 발언 같은 그런 식을 이렇게 그 완곡하게 얘기하는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평양 5월 취임 후 푸틴 첫 방문지 될 듯 전문가의 견해인데 어쩌면은 대통령이 그 선거에서 재당선되기 전에도 미리 갈 수도 있을 거다 하는 얘기도 있긴 있습니다. 정민호 기자 코리아 타임즈에서 보도했습니다. 북한 근로자 파견, 김푸틴 정상회담 의제로 트럼프 정권 복귀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쨌든 요즘에 이 북러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다는 내용들이 되겠죠. 일단 외무장관하고 회담을 하고 그 회담 내용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달이 됐고
하지만은 구체적으로 뭔 얘기가 오고 갔는지는 비공개됐는데, 북한 근로자가 파견되는 것은 어떤 제재사항 또 위반이기도 하죠. 국제 제재사항에. 그런 것들이나 자관 뭐 많이들 얘기 나왔지만은 러시아의 그 우주 기술과 북한의 그 무기하고 맞교환하는 그런 일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제 뉴스로 많이 보도가 됐죠. 이런 뉴스가 나올 때 이제 어, 어디서든 나오든 이제 그 북러 관계에 뒤통수 치는 그런 뉴스들을 또 내게 되는 것 같아요. 느낌상 해외 근무 외교관과 무역 개통 종사자 등이 이 탈북이 증가. 최두희 기자가 YTN에서 보도돼 있는데 금정은 대노할 상황, 고위층 대탈출이라고 해가지고 통일부 차관이 그 보도를 아니 그 저기 공개를 한 모양입니다. 17일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지난해 국내에 정착한 탈북민은 2020년보다 3배 정도 증가했다. 그리고 해외 근무 외교관과 무역계통 종사자 등이 탈북을 증가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지금 다 받아들이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이런 뉴스가 많이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아마 그 심사를 잘 위장 탈북 같은 거 걱정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만 고위층 탈북민이 구체적인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 문차관은 또 중국 국경 쪽이 막히면서 해상을 이용한 탈북 사례가 지난해 2건이 있었다는 것도 소개를 했고, 지금 현재 남북 관계가 많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탈북민들의 국내 정착과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문정권 때는 탈북한 사람들을 강제 송환도 했죠. 그 남북 평화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탈북민은 북한 주민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며 탈북민이 잘 정착하게 하는 게 북한 주민들이 통일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가지게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정권 때 탈북민들의 그 고단한 삶에 대해서도 뉴스가 여러 번 됐었죠. 남한에 내려가 봐야 별 볼 일 없다. 고생만 한다. 근데 사실 숫자가 많아지면은 일반 우리나라 국민 못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탈북민이라고 무슨 특별 대우하는 것도 또 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나 그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크게 경쟁력이라는 게 크게 강조가 물론 거기서도 저는 분명히 경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당원이 되기 위한 경쟁 뭐 이런 것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공산당은 신분 계급 제도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탈북민들도 처음에 정착할 때 도움은 줄 수는 있겠지만 그 후의 삶은 아, 경쟁을 안 해본 사람들이 경쟁을 계속해서 살아가려니까는 더 고단하게 느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자본주의 사회의 생리에 적응 못 해가지고 다시 이북으로 돌아간 뉴스도 나왔었죠. 자관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탈북민이 중요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실에서 탈북민 포용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도 그런 차원의 언급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만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표현한 대로 그 수위를 어느 정도 할 거냐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의 문제도 있고 거기다가 우리는 또 하나 문제가 있죠. 그 조선족 만주 이 조선족 자치주나 만주 지방에 살던 우리 그 조선족들이 대거 들어와 가지고 지금 그 국내에 거의 뭐 그걸 뭐 차이나타운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저가 근데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런 사람들하고도 또 부대끼고 말씨는 서로 이북말로 비슷하잖아요. 지들끼리 탈북민인지 아니면은 조선족인지 거기다가 중국 아새끼들도 많이 들어와 가지고 뭐 자관 음,
뭐 국내 상권까지 지금 침투를 하고 있고 동네 상권까지 그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뭐 좀 문제가 이 범죄도시 영화에서 뭐 대거 뭐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유입되는 인구들이 많을 때 범죄 문제도 있고 엄청 좀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 공산체제 불안의 마지막 수는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국 이 국무장관이 5년 내에 북중러 이란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의미가 아직 정확하게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북한이 남쪽을 침범할 수 있다. 침공할 수 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하는데 우리 쪽 입장에서는 북한이 전쟁을 시도 발발시킨다면은 바로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을 북한의 괴멸이라는 것을 어, 우리는 장담하고 있죠. 그래서 김정은은 그러잖아요. 자기네들이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일어난다면은 남한을 싹쓸이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탈북 외교관 출신 태영호 씨는 러에 무기 팔며 전쟁한다고 김정은 허세 불안해할 필요 없다. 북한이 한 것보다 그 이상 강하게 한다는 메시지를 보내주는 것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관리하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다라고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런 제목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김정은이 하나의 민족 개념을 먼저 버렸어요. 그것은 한국의 선제적 핵 공격을 위한 것이다. 만약의 사태 때 우리는 조상부터 같은 피츄리오라는 거를 없으니까 그런 게 없어진다 그러면은 핵폭탄으로 남한 국민들을 싹쓸이 죽일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참 미래가 어떻게 될지 매우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 두려움을 극복해서 우리는 언젠가는 한반도가 통일될 거라고 그런 희망을 갖고 살고 싶습니다. 이것은 제목을 제가 붙였어요. LS 전선과 LS MNM을 상장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정재영 기자 조선 비지에서 보도한 제목은 자식 농사 잘 되는 LS 전선 수직 계열화의 신산업도 훈풍해가지고 LS 지주회사죠. 전력 케이블 업체 LS 전선이 탄탄한 자회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성장 궤도를 진입했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 LS 마린 솔루션은 KT 서브마린 해저 케이블 공사하고 뭐 이러는 거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자회사 LS 머터리얼스 성공적으로 상장을 마쳤는데 그리고 자회사 LS 전선 아시아는 사명을 LS 에코에너지라고 바꾸면서 히터류 등 신산업 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는데 정작 LS 전선은 비상장입니다. LS 전선이 알짜배기 기업이다. 비공개 기업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 하나의 기업은 LS 니코 동재련인데 이게 LS M&M으로 상호를 바꿨습니다. 실질적으로 동 분야는 LS가 국내에서 잡고 있어요. 비철금속 중에서 아이언은 고려 아이언이 잡고 있고 아이언하고 동하고 합치면은 합금을 하면 황동이 되죠. 이게 이제 군수 물자 포탄에는 황동이 들어가야 됩니다. 총알. 그래서 이제 동하고 아연이 산업에도 꽤 필요한 거지만 방위 군수 산업의 전 단계 기초 산업으로서 매우 중요한 데죠. 물론 전선도 꽤 중요한 건데 왜 공개 안 하냐 이게요. 산업만이 상장 안 하느냐 이게요. 알짜배기 돈 벌어서 그거는 남들 주기 싫다.
그런 거 아닌가? 미국의 에, 그 농업 이 재벌들 그 있지만은 절대 상장 안 하죠. 그런 거하고 같은 개념인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상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제 생각엔 그랬어요. 여기 써 있던데, 써 있지. 모기업에서 돈을 다 조달 안 하고 상장하면서 아우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돈을 갖다 끌어들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작 그 LS 전상과 이 LS M&M은 돈도 충분히 있고 또 돈도 잘 벌고 그러는데 뭐하러 상장하겠냐? 아, 그런 기업일수록 좀 놀아먹는 맛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상장을 좀 하라 하는 게 제 그 요구 사항일 것 같습니다. 주요국 중 가장 부진, 불처럼 치솟던 한증시 해박균이 확 가라앉네. 서정적인 제목으로 전준범 기자가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일부 개인 투자자가 커뮤니티에 남긴 글은 용은 용인데 파란 용이다 보니 아래쪽으로 날아가네요. 이렇게 글을 남겼다는데 미국의 금리 조기이나 기대감이 약해진 가운데 기업 실적 부진, 지정학 리스크. 요즘 지정학 리스크란 말 개나 소나 다 쓰고 앉아 있는데 악재가 잇따르며 겹치고 기관 매도를 부추기는 모양새다. 일본 증시로 자금이 옮겨간다는 분석도 있다. 분석도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옮겨가고 있어요. 미국 올해 니케이 6% 오를 때 마이너스 8% 기록 중인 코스피. 코스피 지수는 2024년 들어 8.26%나 추락했는데 이는 주요국 증시 중 가장 큰 낙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 다우존스 30산업 평균 지수는 0.87, 영국 FTSE 지수는 2.26 하락하는데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경기 회복이 더딘 중국의 상하이 종합지수 등락률도 마이너스 4.85%로 한국보단 양호한 상태다. 일본 니케이 225 지수는 올 들어 6.02% 상승했다. 한국만 아주 그냥 크게 추락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주식시장 주가가 기간 매도에 낮아진 이 기대감까지 악재 속출. 2023년도 대한민국 전체 기업들의 상장된 기업들의 경영성과는 얘기한 대로 디프레이션 저성장 부조 속으로 지금 터널 속으로 지금 한참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슬로프 타임즈에서도 하고 있죠. 일 증시로 자금 이동 추가 낙폭은 근데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이 추가 낙폭은 제한적일 것이다. 두고 보죠. 더 내려갈지 한국 증시가. 엔화 약세나 공급망 재평 등에 따른 일본 수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자금 이동을 만드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렇게 국내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이유는 뭐 얘기를 일부 나왔죠. 우리나라 이 경영 실적 이런 게 좀 안 좋다 하는 것도 일부 나온 것 같지만 그렇게 하진 않고 그걸 뭐 외부 요인을 좀 많이 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 증권 전문가가 보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미리 제목부터 표현을 제가 해보면은 한국증권기관 연구원들의 분석 및 전망보다 일본 측 분석이 더 근원적이다라고 제가 느낌이 듭니다. 어, 타시로 나오키라고 1958년생이면은 이 분야에서 나이도 그렇고 꽤 전문가인 것 같은데 머니포스트라는 데서 왜 글로벌 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을 꺼리고 일본 주식을 사는 것일까라고 자기들도 이게 어저께 소개를 했는데 조금 더 제가 압축해서 오늘 우리나라 뉴스에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 소개한 것 중에서 그래서 중국의 무역 통계안에 그 답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중 무역 흑자가 3분의 1로 감소하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대중 무역에 대한 통계 이런 거 우리나라 증권 이런
애널리스트 이런 애들은 뭘 어떻게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백데이터를 얘기해 주면서 그것도 일본 측에서 자, 수출 비율이 중국이 22.8%였고 수입 비율은 21.1%로 1.7% 무역 수지는 흑자가 있지만 옛날에는 이게 한 3배 이상 높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세안이 더 7%로 꽤 높고요. 미국도 4.9%. 그러면은 한국이 향후 가야 될 곳은 어디냐 그러면은 아세안과 미국이란 얘기입니다. 또 유럽이 0.1%뿐이 아니라면 유럽을 또 공략을 더 해야 되겠죠. 일본은 이제까지 우리나라 경제 발전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뭐 반일 어쩌고 저쩌고 문정권 때 개지랄을 떨었지만은 어떤 정권이 바뀌더라도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데는 일본의 기초적인 어떤 그 기술적인 부품들이 들어오지 않고서는 경제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일본한테는 계속 무역 적자를 내게 될 거예요. 이런 것을 일반 기술 산업으로는 어렵더라도 케이팝 문화라든지 또는 뭐 다른 거를 통해서라도 일본의 좀 수출을 좀 늘려야 될 목표는 또 가져야 되겠죠. 그리고 중동에서의 수입 비율은 15%인데 이걸 다 하면 여기 75%니까 중동에 좀 몇 프로 포션이 있을 거예요. 수출 포션이. 그 통계는 일본 측에서 제시를 못했는데 이거는 주로 중동에서 수입하는 것은 이제 그 에너지 계통이겠죠. 그러니까 수입 비율의 통계에게는 79.3%인데 요게 이제 다그 집계가 안 된 거니까 우리나라 중동에도 수출을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죠. 건설 분야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한국 증시가 내리꽂고 있는 것은 대미 정석을 이탈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거 아니냐. 아, 물론 그 한국 그 여러 가지 그 자동차나 그 반도체에는 미국의 공장을 짓고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흐름이 아이고 옛날보다 먹기 힘드네 뭐 이래가지고 결국 중국 애들한테 더 달라붙는 모양새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야 정치인 애새끼들도 전부 다 친중 이 정치인 놈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동안에 중국이 크게 그렇게 발전할 때 우리도 이익을 상대적으로 봤다 이러기 때문에 그 끈끈하게 맺어져 있는 뭐가 있을 거예요. 이거를 과감히 끊어내야 되는데 당분간 힘들어서 몇 번이라도 얘기했지만은 저기 그 이북식 표현으로 고난의 행군을 우리는 몇 년간 지금 갈 생각을 해야 된다. 그거를 과감하게 정치 지도자도 우리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총선 얼마 안 남았다고 계속 뭐 푸는 작업이나 하고들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짜 그 양식이 있는 정치가나 그 다음에 그 소신이 있는 정치가라면은 고난의 행군을 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니북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정치가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데 중국 의전 회귀가 위험한 거다. 그러면은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미국 자본이나 외국 기관들이 매도를 싸게 내놓으면서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는 문제인데 그럼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은 대미종속을 이탈하려고 하는 게 종속이라고 아예 표현하고 있네. 근데 우리만 종속이냐? 일본 니들도 종속이지. 종속이라는 말이 종속기업 할 때 쓰는 종속하고 똑같은 거예요. 뭔가 지배를 받고 있는데 그 우리나라 시중은행 우리나라 거 아니죠. 50% 이상이 외국 자본들이 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행장 교체하는데 정부 입금을 많이 지금 쓰려고 하고 있죠. 그런 데에서 아마 글로벌 금융자본이 제 생각에는 좀 삐졌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또 계획된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대해서도 미국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는 뉴스가 또 떠 있어요. 그게 이런 것들하고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그 무슨 유진투자증권의 무슨 연구원이 뭐 제한적일 것이다 얘기하지만은 그거이 아니고 지금 미국이 한미동맹 열심히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으로 니들 왜 미국 플랫폼 이런 것까지 규제를 하고 시중은행 은행장 이런 거
하는 것까지 그 정부가 관여를 하고 금리를 통해 가지고 너무 니들만 은행권만 돈을 싸잡아서 그 돈을 많이 벌지 않았느냐 이래 가면서 공격을 하고 그러는 게 뭔가 그 글로벌 금융 자본애들이 뭐가 삐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이 돈 빼! 이런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속에 그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위험한 저류 현상이 이게 저류 현상이라는 용어를 또 처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언더커런트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인들을 정치적 극단으로 끌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것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올리버 다아시 분석 CNN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정치적 바다로 걸어 들어가는 미국인들을 극단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위험한 저류가 있습니다. 그러나 햇빛에 젖은 해변에 무트로 밀려온 많은 전국 언론들은 진지한 태도로 이를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을 극단적으로 만드는 위험한 저류가 있는데 이것을 언론들이 지금 모른 척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네요. 대신 많은 기자들은 그들이 눈앞에 수면 아래에 숨어있는 위험한 만조를 편안하게 얼머부리고 있다. 진실을 얘기를 안 하고 그 겉표면에 들어오는 증상들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들립니다. 마치 재앙의 원인을 규명하는 것은 너무 묻기 어려운 것처럼 말입니다. 네, 국내 정치 언론은 공화당 당원의 압도적인 다수인 66%가 2020년 선거에서 조 바이든이 합법적으로 승리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입장 여론조사를 지적했습니다. 네,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반란을 선동하고 법적 투쟁의 어수선한 그물에 걸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에 대한 확고한 장악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여론조사가 국가 민주주의의 운명에 대한 깊은 성찰과 경종을 울릴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언론은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조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취급을 안 하려고 그러죠. 민주당한테 불리한 것은 대부분의 주요 뉴스룸은 문제의 핵심을 식별하고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 부식성과 광범위한 역량에 대한 반복적인 증거를 제시하면 혼란스러워 합니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네요. 이런 거 영향받아서 한국 언론이 다 좌파 언론화 돼 있는 것 같은 느낌도 우리는 가지고 있죠. 오죽하면 저 같은 사람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우파적인 객관적인 거를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뉴스 기관들이 편향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의무는 두려움이나 호의, 그 밖에 어떤 것이 방해가 되는 것을 막론하고 명확한 사실을, 팩트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해상의 위험한 조건을 무시하고 물러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합니다. 불행히도 그것이 바로 많은 언론들이 계속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은 익사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게다가 언론은 해안에서 미국인들을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에 빠뜨리는 위험한 세력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언론의 현재 문제, 미국 민주제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라고 자아 비판을 지금 하고 있네요. 상징적으로 트럼프 윈즈 아이오와 아이오와에서 그 대통령 후보 승리한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일본은행 우에다 총재가 사고 정지로 사고 정지란 것은 뭐 생각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묻는 것 같고요. 미 당국에 농락당하는 금융 정상화, 그 기회주의에서 보는 금융 패배의 무참한 속내. 이렇게 해서 와시오 코이치라는 언론인이 했는데 이분이 이제 우에다 총재죠. 우에다 총재 폭탄 발언에 대해서 뭐 소개한 게 좀 있고요. 우에다 총재가 계속하고 있던 정상화 챌린지 발언에 대해서 모두 하고 있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아요. 일본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를 명확히 하라. 일본은행은 포워드 가이던스라는 것을 제대로 할 능력에 전혀 숙달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금융정책에 대해 묻는 질문은 개인적인 업무의 대처자세로 바꿔서 답변하는 수준뿐이 안 된다. 이것으로 일본은행은 미국의 금융정책의 동향에 좌우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현실이 어쩔 수 없을 것이다 얘기하는데, 어찌 보면은 일본이나 한국이나 미국 경제에 종속돼 있다고 본다면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고 일본 은행장이나 한국 은행장의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글로벌 금융자본의 영향을 받는다. 이게 현실인데 거기에서 뭐 금융 패배에 무참한 속내 하면서 참 그 애국적인 그런 언론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참 어떻게 보면 일본 은행장 하는 사람들이나 그래도 그 저금리를 끈질기게 버티고 있죠. 일본 은행은. 근데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슬슬 금리도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를 유도를 하고 미국이 또 그거를 용인을 하고 중국 죽이기를 시작했으니까 중국이 너무 키웠어요. 일본도 너무 키워가지고 프라자 합의로 환율로 죽였는데 이번에는 중국을 금리로 죽이고 있으니까 금리 잘 안 내릴 겁니다. 미국.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그리고 이제 그 은행 금리뿐이 아니고 이제 공급망으로 또 죽이고 있죠. 그래서 중국이 해체될 때까지 아마 계속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도 내상을 입을 거예요. 내상은 있지만은 중국을 죽일 수만 있다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 좀 다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감내할 만하다 하는 게 현재 정권이 누가 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대 자동차 충칭공정 매각 경쟁력 잃은 한국 제조업 우울이라고 했는데 물러날 땐 물러나야 돼요. 그 러시아 그 공장도 다 그 14만 원에 그 수천억 원을 투입한 그 러시아 공장도 14만 원에 뭐 우리는 그래도 그게 많이 받았고 딴 나라는 1달러 받고 나왔다고 그러는데 안 되면은 당연히 철수해야 되는 거죠. 충칭 공장 매각. 제가 쓰고 있는 컴퓨터가 나중에 LG 건 줄 알고 나중에 쭉 한참 들여다보니까 메이드 인 충칭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쓰기가 좀 거시기 하니까 메이드 인 LG 해놓고 메이드 인 LG 해놓고 가로 열고 충칭. 그래서 싼 건지 어떤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한국 현대 자동차가 1조 원, 약 11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중국 충칭 공장이 3천억 원의 충칭지 소유의 디벨로퍼에 매각됐다. 러시아보다는 그래도 그죠. 1조 원 들어간 것을 한 700억엔 손해를 보고 파는 거죠. 네. 감가상각도 조금 그동안 해 먹었으니까. 어쨌든 요즘에 이제 중국의 기술이 K뷰티 뭐 이런 거 자관 중국 제품이 그 무역 자유화를 우리나라가 FTA를 중국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게 그 얘기들이 왜 안 나오는지 몰라. 중국하고 한국하고 FTA를 한 거냐. 그런데 또 그런 것 같지도 않잖아요. 뭐 하는 거 수출하려 그러면 규제를 하고 그다음에 또 뭐 저기 하고 있는 거 보면은 FTA는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중국 애새끼들은 그 세계 무역 자유화를 주장하고 있으니까 자기가 꼴리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거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지금 밀리고 있는 부분들이 많다. 그러면은 한국이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느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제조업이 생존할 길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 정의선 씨 현대자동차 갈 길 멀다 이유 있었다 현대차 무상수리 절반이 소프트웨어 오류다 박진우 기자가 조선비즈 했는데 소프트웨어 중심차 전환을 노리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은 최근 기술 경쟁력에 대해 여러 번 비판했다. 소프트웨어 관련 잦은 문제 발생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 기아는 관련 조직을 재편하기로 했다.
어쨌든 우리는 중국이라는 그 만리장성을 넘어서 넘어서 이겨내야 되겠죠. 어, 그리고 일본의 이 TSMC 그 이제 구마모토의 진흥 공장을 국양 공장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월 24일 날 그 개소식을 한다 해서 거의 지금 다 잡고 있는 게 나왔습니다. 크레인이 한 두 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크레인이 다 철수가 된 것 같고 이제 내부 그 뭐 기계들이 뭐 들어오고 뭐 해서 이제 뭐 하고 있겠죠. 잠깐 공장 하나 지으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주차장을 이렇게 크게 져줘야 되는 모양이에요. 요즘은 다 그렇죠. 여기도 주차장, 이 앞에도 뭔가 주차장이 있는 것 같고 이게 공장 건물이고 우측에 있는 것은 이제 사무실동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언론에서는 TSMC 공장은 이 구마모토의 그 수질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될 것이라고 또 이렇게 비판적인 뉴스도 나온 적이